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원인은 뭐 경쟁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고, 뭐 어려운 사회 환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기죄를 처벌하는 그 강도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기를 당했을 때 문제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재산을 뺏기거나 혹은 그 사기의 결과로 인해서 재산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를 지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사기꾼한테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친구한테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갖고 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갖고 온 그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정말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 액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작게는 뭐 몇천만 원, 많게는 200억까지, 뭐 2억도 있었고 20억도 있었고 뭐 30몇 억도 있었고 뭐 1억도 있었고, 정말 다양합니다. 피해 금액은. 결국에는 사기를 깨닫게 되는 거는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넣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게 잘 될 거라 믿고 있다가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내가 나앉게 생겼는데, 이럴 때 경각심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의심의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늦었죠. 그나마 그걸 먼저 깨달으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기를 치다 결국에는 그 한계점이 다다라요. 한계점이 다다르면은 이 사기친 사람도 더 이상은 이제 눈속임을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옵니다. 사기꾼이 더 이상은 눈속임을 하기 힘든 시점이 오면은 피해자 한 명만이 그걸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 여러 명이 동시에 그걸 알아채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보전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기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곧 한계에 봉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산들을 다 숨겨놓습니다. 사기꾼이 이제 남은 재산을 숨겨놓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상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힘들어요. 사기를 당한 피해 회복이. 결국에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해자는 착한 사람이고 사기 가해자는 나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착한 사람인 건 아니죠.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가해자는 나쁜 거죠. 근데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 거는 분명히 이제 억울한 피해인데, 사기를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려면은 내가 과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기를 예방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기를 다 안 당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사기를 당할 때 보통은 자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사기 예방법은 이제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종이에 쓰여질 때까지 믿지 말아라, 충분한 담보와 보증이 있을 때까지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A가 B한테 돈을 줬다고 해봅시다.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B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소유자는 B입니다. 소유권이 B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A죠. A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 채무자한테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커다란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A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돈에 대해서. 오직 B에 대해서만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B가 돈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 A는 어디 가서 돈을 받아요? B가 돈을 주고 싶어도 A는 받지를 못하는데, B가 돈을 주고 싶어도 B는 돈을 줄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B를 가둬둔다고 한들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돈이 없어서 없는 건데, 결국에는 A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B는 돈이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A는 돈을 빌려주느냐? 당연하죠. 기대하는 이익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지 투자 수익이라든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B의 이익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A의 이익을 위한 거기도 해요. 그럼 A는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에는 단순히 돈의 사용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는 그 리스크의 가격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돈의 사용료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 이자가 다 똑같겠죠. 이율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낮게 책정해서 빌려주죠.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빌려주잖아요. 왜냐면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채무 상환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 가격이 낮은 거예요. 신용이 낮은 사람은 거꾸로 리스크의 가격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자율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각 이율이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명심해야 될 거, 나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될 거를 생각하고 사업을 합니다. 빌려줄 때 이것저것 재보고 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람한테 빌려줬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무자력이 됐다, 돈을 못 갚게 됐다 할 때는 그거를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려요. 금융기관들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경우에 채권을 아주 싼 값에 다른 곳에 이제 매도를 한다거나, 그 제3금융권이나 뭐 캐피탈사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손실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 위험이 이제 발현이 된 거죠. 위험이 발현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채권자 A는 채무자 B한테 돈을 빌려줄 때
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더라도 경제 상황이란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발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데 내 재산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빌려준다. 근데 못 받는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얼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자. 약속한 이익이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뭐 5%를 쳐서 주겠다. 이런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죠. 한 달 후에 5%를 쳐서 회수되는 채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신한테 빌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안 빌리죠. 내 돈을 몰빵해야죠. 1년에 60%인데 우리 어머니 돈, 아버지 돈, 친구들 돈, 친척들 돈 몰래 끌어다가 5% 준다고 안 하고 나는 그쪽에다가 1% 준다고 하고 돈을 꺼가지고 몰빵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왜 투자를 안 해요? 헛된 소리라는 걸 아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헛된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다긴다 하는 투자의 규제들도 연 10%의 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 60%의 수익을 내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쉽다라면, 가능하다라면 이미 온 은행에서 돈을 갖고 와서 우리 돈 좀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기꾼들은 그런 이유를 대죠. 아, 이게 왜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없는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몰래 추진해야 되는지 등등등의 이유를 대죠. 그리고 너만 알고 있으라 하기도 하고, 혹은 야, 이게 좋은 거니까 너 친척한테도 얘기해라 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건 잘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근로를 하거나 뭐 어떤 창작을 하는 거 말고, 땀 흘려 일하는 거 말고 연 10% 이상의 이익을 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90년대는 돈 넣으면 연 15%에서 20% 정도 은행이자가 나왔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이 말이 안 맞겠지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뭐 연 50%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연 5% 수익도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은행 이자보다, 은행이자 몇십 배예요. 지금 한 은행이자 1%, 2%잖아요. 50배, 60배 되는 수익을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으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투자해보세요,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연 10%를 초과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기의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이에요. 물론 전부 다 사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게 다 사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은 5%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10%를 초과하면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 5%를 초과하면은 의심을 아주 강하게 해보는 게 상책입니다. 이걸 왜 나한테 알려줄까? 나한테 돈을 더 적은 이율로 빌려서 하지, 아니면 은행에서 더 적은 이율로 돈을 빌려서 지가 하지 라는 의심을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건 당연하죠. 이제 눈앞에 이제 돈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자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돈이 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의 기준을 하나 봤어요. 수익률을 보라. 자, 사기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 상담료가 이제 비싸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를 다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게 훨씬 싸요. 변호사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담료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액수에 비했을 때 변호사 상담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하고 가져가서 물어보세요. 종이를 들고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기를 안 당하게 해드린 건들이 많아요. 변호사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변호사한테 이런 걸 미리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여러 사업을 해보고 여러 투자를 해보고 하면서 당해본 게 많고, 그리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을 워낙 아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들여서 100만원 아끼고 100만원 들여서 1000만원 아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료에 비해서 너무나 큰 돈을 아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봤는데, 아, 이거는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한테 손해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하는 사업 구조에 비해서 그 사람이 자금 융통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신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그 정도 신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사기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거고, 계약서 자체도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약속이 잘 이행될 것만 생각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계약서 약속이 잘 이행될 때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계약서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가시면은 계약서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계약을 이제 여러 번 체결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계약서를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검토 시간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검토해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약간의 변형이나 약간의 차이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서, 변호사의 검토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겠죠. 너무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비용을 물어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비싸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많은데.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면은 어느 곳이나 수가가 같겠지만, 그래도 뭐 추가로 요구하는 뭐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라면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시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서비스도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병원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도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첫 상담에 비용이 들지 않느냐? 첫 상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가보시고 비용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 드리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아끼게 됩니다. 거의 항상.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사기 하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거 생각하시죠? 정확히 사기는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게 사기는 아니에요.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거는 채무불이행이고 그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는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혹은 갚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혹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면 그게 사기예요. 왜? 속였잖아요. 갚을 것처럼. 근데 갚을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그럼 사기고. 혹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사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고 B는 그 돈을 받아서 쓴 다음에 자기가 C한테 나중에 받을 돈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A한테 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C한테 B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A한테 갚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기일까요? B가 C한테서 받을 돈이 어떤 돈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B가 C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한 번 더 빌려준 거다.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알면서 A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C한테 받을 돈이 적금 만기야. C가 은행이고 B는 적금을 탈 예정이었어요. 적금 타면은 갚으려고 A한테 일단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럼 그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겠죠. 누가 은행이 돈을 안 갚을 것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은 퇴직금의 일부와 상여금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B가 그걸 받아서 A한테 갚을 생각으로 A한테 미리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잘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돈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항상 연말이면은 주던 돈을 갑자기 못 줄 거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는 사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B는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A한테 다 알려주면 돼요. 내가 C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줬는데 벌써 물린 돈이 몇 억이다. 근데 안 갚고 있다. 근데 이번에 5천만 원만 더 주면은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갚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C한테 돈을 받아서 5천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C는 누구고 C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는 C한테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다. 이자 몇 %로 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못 받았다. 그리고 C한테 앞으로 얼마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A가 그때 B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런 계산을 하고 빌려주겠죠. C한테 못 받을 수도 있겠네.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돈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B를 믿고 한번 빌려줘볼까?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은 A의 몫이죠. A는 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은 게 없으면 뭘까요? 사기가 안 되죠. 기망이 없으니까. 그 경우는 A가 속은 게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B가 사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거 C한테 줄 돈인데 C 사업에 들어갈 돈이야 정도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경우 B는 A한테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알려줬어야 하는데. 왜냐면 A가 그걸 알았다면 B한테 돈을 안 빌려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A는 속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의 유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한 게 대여형 사기예요. 돈을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 얼마 이자를 쳐서 갚을 텐데 하면서 빌린 다음에 안 갚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면은 사기가 됩니다. 사기가 안 되려면은 자기가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당신이 돈을 빌려줘도 나는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을 수 있는데 그걸 감내하고 저를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빌려주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만약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거를 알려주세요. 채권자한테. 그리고 알려줬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상 용어예요.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갑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못 갚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갑이 빌려주는 거다라고 적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는 거는 뭐예요? 속아서 빌려준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빌리는 것도 자기 사정을 알리지 않고 빌리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 경제적인 지금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아무도 빌려주지 않을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으면 안 빌려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타개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못 갚을 사정을 숨겨가면서 그 상황을 타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도 빌려주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셔야 합니다. 대여형 사기는 돈을 빌려받고 그리고 돈을 안 갚는 건데 너무나 흔한 유형의 사기여서 요즘에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은 그 채권자가 아니죠. 피해자가 가해자와 어떤 예전에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못 갚을 사정이 있거나 이제 못 갚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빌리는 거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베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잘 되면 갚고 못 된다는 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시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회수 불가의 위험이 있는 곳에 돈을 쓰면서 그거를 채권자한테 고지하지 않고 돈을 쓴다라면은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감내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가해자와 피해자죠. 투자형 사기가 있는데요. 투자형 사기도 대형 사기랑 비슷합니다. 다만 투자형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채권 회수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다라고 만약에 해석이 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기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안 된 건지 그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지금 투자 약정을 하고 있는 건가, 대여 약정을 하고 있는 건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변호사가 봐주겠죠. 이거는 투자입니다, 이건 대여입니다, 이건 투자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에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기가 있냐, 이제 폰지 사기가 있는데,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돌려막기 사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유형과도 결합이 될 수 있어요. 투자형도 대여형도 결합이 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A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해요. 그 다음에 B한테 돈을 빌려서 A한테 그 돈을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C한테 돈을 빌려서 B한테 돈을 갚아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D한테 돈을 빌려서 C한테 갚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돈이 점점 불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이걸 합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수십억,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언젠가 터질 거잖아요. 터지고 나면은 가해자한테는 돈이 없어요. 피해자가 엄청 많고 피해 금액도 엄청 많은데 가해자한테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물어줍니까? 나라가 물어주나요? 아무도 물어줄 사람이 없죠. 다 본인 손실로 귀결됩니다. 근데 폰지 사기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자꾸 돈을 줘요. 수익을 안겨줍니다. 큰 수익을 안겨줘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익이 사기의 표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재테크를 잘하고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넣어서 몇 달 있으면 얼마가 더 생기고, 몇 달 있으면 얼마 더 생기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보다 더 재밌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남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때 이렇게 뭐 친구 사업 도와줘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나는 참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났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터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커다란 수익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수익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다른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만들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주머니가 돌아가면서 거덜이 나겠죠.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거덜난 돈은 가해자의 배를 채우고, 가해자가 해외여행을 다니고, 가해자가 좋은 차를 사고, 가해자가 좋은 집에 살고, 가해자가 그 돈을 어디다가 빼돌려 넣을 수 있는 그 자금이 됩니다. 그 자금이 되고 나서 여러분은 그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왜? 다 써버리거나
다 돌려놨으니까. 가해자 가족들한테 간 돈 못 찾아오나요? 거의 못 찾아옵니다. 공범이 아닌 이상은. 가해자 친구한테 간 돈 못 찾아오나요? 거의 못 찾아옵니다. 자, 그럼 폰지 사기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요즘은 이게 대세거든요. 자, 돈을 빌려줘서 일부씩 갚는 거는 이제 너무나 대표적인 유형이고, 여행사를 하는데 여행사에 계약금이 일부만 들어온다. 근데 나머지 90%를 선입금을 해주면은 여행사에서 나중에 그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당신한테 돌려준다. 근데 그때 이자를 붙여서, 수수료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행사한테 전화해보면 알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 전화를 안 해봅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안 해보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빌려줘요. 아, 여행사 직원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믿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을 받아도 10명한테 얘기해서 2명한테 의심받고 8명한테 돈 빌리면 성공이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대부분의 사기가 그런 거예요. 일부한테 성공하면 그게 뭐 그대로 다 이익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또 하나의 사기의 예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빌려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사업 특성상 뭐 여차저차 이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밀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관여한 거라든가 뭐 그런 등의 이유를 들면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있으면은 더 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무슨 숨겨진 자산을 찾는 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더 무언가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는데 작은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상당히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중물, 이런 거죠.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야, 내가 이거를 완성시키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켜야 네가 지금까지 물린 돈도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5억을 잃고서도 1억만 더 들어가면은 10억이 나온대.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마저 넣어야지. 지금 이거를 포기하면은 앞에 5억도 다 손해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정말 끝물까지 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예방하려면은 그게 사기란 거를 알아야죠. 이게 내가 마중물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기 끝물이 되면은 이런 마중물 사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독촉이 들어오니까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짜내는 순간이 바로 그 마중물 사기의 순간이에요. 이때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다 피해자가 되고, 마중물 사기의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은 또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는 빨리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마중물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빨리 사기로 고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그거에라도
그 가압류나 압류를 하셔서 그거를 확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넣으면은 더 큰 돈이 나온다, 이런 식의 그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 이거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의 의사가 사실 크진 않은데, 사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한때 이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분양을 받을 돈도 없는 사람이면은 중도금 잔금도 치를 돈이 없겠죠. 근데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죠. A씨, 내가 이러저러한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은 모자라요. 근데 어차피 중도금 잔금은 다 제출된대요. 그러니까 A씨가 돈을 좀 빌려주면은 제가 이걸 분양 받아갖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라는 사람이 그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분양 대금은 정말 보통 10%잖아요. 10%. 근데 어떤 건물의 가격에 10%도 본인이 융통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전체를 산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너무 무리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남의 돈을 끌어다가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 차익을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남의 돈 갖고 시세 차익 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의 자본금을 왜 내가 내줘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한 투자에 내가 돈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기도 되기가 힘든 게,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분양대금을 넣을 거다. 근데 어떻게 갚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최소한 빌려주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100원짜리 사면서 10원도 없이 산다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신장이 휘청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예상대로 잔금을 못 빌린다거나, 요즘 90%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회수 가능성이 확 낮아지고, 이 사람이 뭐 잔금 못 치르면은 결국 계약 해제되고 계약금 몰취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빌려주면 안 되냐면은, 이 계약 자체가 너무 무리한 욕심에 의한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의 위험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릴 생각이라면은 빌려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럼 다 빌려주면 안 되냐? 아닙니다. 빌려주셔도 됩니다. 어떨 때 빌려주면 되냐면은, 내가 여유자금, 뭐 지금 없어져도 되는 여유자금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정도는 지금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정도면은 10만원을 빌려주세요. 그 도와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1000만원 정도는 뭐 없어져도 뭐 주식에다 날렸다는 셈 치지 뭐, 이러면은 100만원 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1억원 정도야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1억원 없어도 그만이지 뭐, 오늘 뭐 술 마셨다 생각하지 뭐, 그러면은 1000만원을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융통할 수 있는 돈, 뭐 내일이어도 그냥 생길 수 있는 돈, 그런 돈의 10%를 빌려주세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선의로 도와줬으니까 좋은 거고, 본인도 타격이 그만큼 없어서 좋은 건 거고,
그리고 그 돈 갖고 서로 신의가 깨지고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든 융통할 수 있는 돈에 1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빌려줘야 될 때는 내가 언제든 융통할 수 있고, 지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버려도 상관없고, 물론 버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베팅해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돈, 괜찮은 돈, 감내할 수 있는 돈의 10%를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려주실 때에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세요. 그리고 기타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것이, 계약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소비대차 계약은 원금, 이자, 변제기, 이게 정해져 있어야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것들이 밝혀야 되는 사실로 들어가는데, 아닌데요, 뭐 언제 갚을 거라는 것도 없이 빌려줬는데요, 이자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법원은 계속 뭐지 하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구나 하면은 청구가 인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당연히 인정을, 최소한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대여금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들에 맞게끔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청구가 기각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폰지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복적인 대여와 그 수익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지금 중단하시면 돼요. 나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돈 못 넣겠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겠죠.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바보같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냐, 돈이 부족하다며 또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유혹이 많겠지만은 그거 어차피 빵꾸 납니다. 계속 잘 될 것 같잖아요. 계속 잘 된 사업이, 그런 식으로 계속 잘 된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수익을 자꾸 돌려주는 경우에는 돈 한번 받은 다음에 그만두세요. 근데 그만두기가 너무 아깝다 하면은 검증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면은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지 증권 내역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부터 살 정도면 엄청난 내역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가 잠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예를 들어서 여행사의 그 여행 대금이다 그러면은 여행사에 연락해보세요. 그런 거 있는 거 맞냐, 당신 내 돈 잘 받았냐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행사 전화번호마저 이제 가짜로 얘기해주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죠. 여행사를 찾아가야죠. 실제 그 여행사 위치가 어디냐 해가지고, 그래야 밝힐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보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은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사기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도가 말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자기가 당할 때는
분간이 안 돼서 도저히 사기인지 모르는데 당하고 나서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에 당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까 투자와 대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본인이 수익을 누리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도 감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수익과 정해져 있지 아니한 손실을 누리는 거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과 손실이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계약서가 간단해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검토를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던 건들 중에서도 매매 계약들이 있는데, 그 매매 계약들을 왜 작성하지 않게 했냐면, 매수인으로 하려고, 매수인이 돈을 전액을 지급 안 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그 계획이 허무맹랑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 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면은 그 돈을 못 마련할 리가 전혀 없는 돈들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남의 돈 빌려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또다시 남의 돈이죠, 그걸 빌려서 매수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한 매수 자금은 매도인으로부터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만 사업해서 망하면 그 피해 누가 있습니까? 그 돈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에 대한 상당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접근할 때는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나는 매수 대금만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갖고 그 매매 계약에 임하면 안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매도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이제 적절하게 매도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해 보이는 계약이더라도 한 번씩 검토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 검토를 받기 어렵다면 과연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이익이 과연 일반적이고 정당한 이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무조건 지켜져야지 라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에요. 약속은 지켜져야죠. 하지만 약속을 강제할 수 없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감수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덥석 미끼를 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잡아먹을 먹이인지 아니면 낚싯대에 걸려있는 미끼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덥석 물면 낚싯대에 낚이는 겁니다. 사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도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나 유튜버 분들도 많이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겠죠. 돈이 있는 곳에 사기꾼이 모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계약인지 모르고 체결하는 경우는 많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싸바싸바 한다 그러죠? 옆에서 이렇게 아첨하고 띄워주고 친한 척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혹은
소속사의 변호사나 뭐 누가 검토해줬다 그러면은 아 잘했겠지, 설마 이거를 말도 안 되게 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의 변호사가 아닌 본인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양준일 형님이 한국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저는 양준일 형님의 그 끼 있잖아요, 끼. 몸에서 그 나오는, 그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끼, 그 예술가적 마인드, 그것이 좀 쫙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커요. 우리 양준일 형님도 한국에서 생활은 사실 낯서시잖아요.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주변에 본인의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과 계약하는 상대방이 소개해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한 분과 상담하셔도 좋고 두 분, 세 분과 상담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도 세컨 오피니언 받는 경우 많잖아요.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계약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조심스럽게 계약을 체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뜬금없지만 그분을 불러오신 JTBC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준일 형님 그 20대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하셨던 것이 큰 밑거름이 되셔서 50대에 다시 꼽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형님의 천재적인 그 예술성이 더 크게 꼽히길 바랍니다. 여러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나 유튜버분들도 너무 당연한 듯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연한 거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미는 서류들은 대부분은 괜찮아요. 은행은, 제1금융권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감사도 자주 받거니와 이제 내부적으로도 너무 불리하게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1금융권이 아닌 다른 곳들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셔도 이제 동의서를 많이 쓰시거든요. 정보 제공이나.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의서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동의 항목들 중에서 일부만 부동의하셔도 돼요. 부동의했는데 진료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시거나 아니면 왜 이게 진료랑 상관이 없는데 안 되냐 그것도 물어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부동의나 이제 비동의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들은 오케이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진료해요. 그래서 그게 크리티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이게 동의가 없으면은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까. 아 이거 안 하셔도 뭐 상관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또 요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무조건 내미는 거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이나 제1금융권 정도까지는 본인들도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체나 업자들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한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업무들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위험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 전가되는 그 위험이 이 시장에서 당연한 위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2금융권까지도 보통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권을 예로 드는 거는 워낙 좀 신뢰할 만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미는 계약서나 동의서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위험 혹은 채권 회수 가능성의 위험, 아니면 그 기타 위험이 발현될 것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여러분들한테 전가될 때 이 정도는 시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험의 감수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항상 거래를 하셔야 돼요.